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사연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이다 사연인데요. 무개념 시모에게 어떻게 친정에서 대처했는지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평소에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들 김장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집에서 김장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제가 말할 제 사연도 김장에 관한 사연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가 정말로 맛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식가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로 칼국수와 국밥집이 김치가 맛있어야 단골도 많고 맛집으로 유명해집니다. 바로 우리 친정엄마가 동네 길목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김치 맛이 굉장히 좋아서 단골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사실 가게 자체는 되게 작고 겉으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허름하기도 하지만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은 그럭저럭 겉으로 보이는 외관에 비해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물론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칼국수 단일 메뉴인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기도 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남부지방에서 아주 크게 식당을 하셨다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접으셨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배우면서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생일 때도 엄마는 칼국수 식당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가면 엄마는 항상 돈은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 딸의 친구라고 만두도 넣어주고 옆 치킨 가게에서 치킨까지 사주셔서 먹이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엄마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아직도 참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걸리게 되는 소중한 경험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렇게 학교 끝나고 엄마 가게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학원 가고 했던 친구 중 한 명과는 성인이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워낙 먹성이 좋던 친구라 엄마는 그 친구가 오면 성현이 왔니? 하시며 그 친구에게만 만두를 2개씩 더 주곤 하셨죠. 그리고 그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고 우리 가게에 더 자주 갔는데 사실 식당 일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나요? 아마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정말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리부터 청소, 주문, 재료 준비 등 한 분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에서는 정말 여러 명의 손을 거치게 되니까 엄마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직원 임원은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성격상 남에겐 무리하게 일을 시키시는 분은 또 절대 아니셔서 혼자 일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종종 가서 무거운 배추를 들거나 혹은 밀가루 포대 옮기기 또는 심지어 청소까지 해주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몰래 가서 그렇게 우렁각시 생활을 해서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에게는 저에게 말하고 왔다고 하니 엄마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아셨던 거죠. 그걸 저는 3년 후에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저는 정말 감동이었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겠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을 더 사귀고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 저는 작은 회사에서 격리를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자 둘이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한 동네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미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자친구의 누나와 남자친구를 키운 것도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누나는 우리보다 3살이 많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강남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서 회계 경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결혼 얘기를 꺼낼 때 누나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우리 친정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고 너무 바쁘신 분이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가끔 집에 오시면 저와 동생을 어찌나 예뻐하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손에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아버지는 최대한 우리 가족에게 잘하시려고 노력하시던 분이었어요. 하지만 일의 직종 특성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 가족에게 미안해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전하자 저 밑에 부산에서 당장 수원까지 오셔서 제 손을 부여잡고 우셨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제 결혼도 알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죠. 남편의 직장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했던 상황이라 저는 카페를 우리가 살았던 동네에 작게 열게 되었어요. 딱 우리 카페와 신혼집은 미용실과 칼국수 식당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저는 결혼하게 되어서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서 좋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도 제가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결혼 생활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언제든지 남편과 함께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결혼 전에 가장 걸리던 것이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러 의미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동네마다 사랑방 가게가 있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의 가게가 딱 동네를 대표하는 사랑방이었어요. 또 시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와중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학부모 주최로 하는 모든 행사에 시어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셨고 동네의 소문은 누구보다 먼저 아셔서 가게에서 아주머니들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아줌마들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도 있었던 적이 많아서 심지어는 경찰까지 미용실에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몰라요. 우리 친정엄마는 다행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 사이에 있진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거기 중간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남편과 남편의 누나는 아주 멀쩡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죠. 차라리 완전 콩 씹는데 콩 난다는 것처럼 남편과 형님도 아예 이상하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 고민할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었는데 오죽하면 그 조언도 딱 반반으로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몰래 3년 동안 일했던 남편 그 자체를 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다행인 것은 남편도 자기 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닌 걸 잘 알아서 저에게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미 얼굴도 알고 같은 동네라서 큰 어색함 없이 상견례도 잘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식을 올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그렇게 예뻐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완전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남편을 예뻐하셨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제가 손님으로 머리를 자르러 가도 투명스러우셨거든요. 작은 동네라 미용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엄마는 저에게 그때 남편이 우리 가게에 자주 오니까 저보고 꼭 시어머니가 하시던 미용실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성현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네가 성현이 좋아한다며. 제가 미용실을 갈 때마다 저런 말을 해서 어린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미용실에 갔다고 거짓말하고 머리를 자른 적도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도 결혼 준비 때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커피 10잔을 미용실로 가지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10잔을 내려서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배달을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며느리가 카페를 한다고 미용실 손님들에게 생색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는 처음이니까 인사시키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게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앉아서 놀다 가라고 해서 상당히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저 가게 다시 가봐야 해요. 지금 영업 중이라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오면 그때 올게요. 그래? 알겠다. 이따 저녁에 통화하자. 앞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꽉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본인이 손님들 앞에서 너무 민망하셨다고 엉엉 우는데 남편도 곤란해하고 저는 제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저에게 뭐라 하지는 않았고 시어머니가 갱년기라 예민한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괜히 너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 뒤로도 종종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커피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카페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꼭 그 학생이 안 오고 제가 있을 때만 전화해서 그것도 미용실로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미용실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가게 문을 닫고 다녀오면 그 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고용하기엔 우리 카페는 작은 카페라 그럴 필요도 없었고 시어머니가 매일 저러면 저도 용기 내어 한마디를 했을 텐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서 따지기에도 애매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남편은 우리 엄마가 하시는 칼국수 식당에 가서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었던 게 몇 년이나 되니까 싫다고 하기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면 말을 하라고 했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을 한 번도 내지 않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음료도 커피에서 단가가 높은 생과일 주스나 비싼 음료를 시키셨어요. 어느 순간 저도 부담되어서 이제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남편에게 큰 마음을 먹고 말했더니 남편은 왜 이제야 말했냐고 하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뒤로 음료를 시키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번처럼 우시면서 전화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제가 동네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이후로 시어머니는 우리 카페가 아니고 다른 카페에 전화해서 그렇게 음료를 시키셨고 그러시면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도 카페도 동네 장사였고 은근 그런 동네 사람들 말에 매출이 바로 티가 나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마당발이시니까 미용실에 자주 다니시던 아줌마들과 그 무리들이 카페에 오지 않고 심지어 제가 매정하다고 욕하고 다니시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얼굴을 자주 보는데 앞에서는 저에게 딱히 티를 내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혼란스러웠죠. 결국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음료를 가져다 드린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 푸세요. 결국 몇 번의 대화 끝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하고 그 뒤로는 정말 이틀에 한 번은 시키셨습니다. 원래보다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도 자주 가서 우리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족이지 생각하면서 넘기기로 생각하고 군말 없이 해주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웬만하면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동네 장사라니까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다는 엄마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렇게 신혼생활을 지내고 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남편과 저는 계속 원했던 것에 비해 아이가 빠르게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아이를 가져서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고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 동네 토박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도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축하를 받아서 얼떨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입덧이었습니다. 저는 입덧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친정엄마의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입덧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만들어 먹기에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결국 엄마 가게에 가서 거의 세 끼를 다 먹거나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나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부 다 친정엄마와 교류가 많아졌는데 시어머니가 그게 안 잊고 오셨나 봐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종종 생겼고 대놓고 미용실에는 안 들리냐는 말도 하시곤 하셨죠. 저는 임신하고 병원에서 증상이 심상치 않다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권장하셨기 때문에 카페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더 뽑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집이나 칼국수 식당에 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 가게에 있을 때 본인의 미용실을 닫고 우리 집으로 가서 있기도 하셨죠. 안 그래도 임신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을 시기였는데 시어머니가 저렇게 나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또 제가 엄마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자꾸 시어머니는 요리해서 반찬을 가져오셔서 그걸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나는 못 먹으니까 당신이 먹으라고 해도 남편은 우리 엄마의 반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진심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좋게 순화해서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또 서운하시다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래 같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임신했는데 저러니까 감정 동요가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저도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 말에 상처받으셨는지 동네에서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욕이 오죽하면 엄마 가게에서 밥을 먹던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물론 그분들은 시어머니가 워낙 동네에서 말이 많으니까 저에게 이해한다고는 하셨는데 저는 제가 왜 임신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가게에서 밥을 먹다 펑펑 우니까 엄마도 속상하셨는지 그날 남편에게 말을 전했고 결국 또 남편이 나서서 중재하게 되었는데 저는 매번 이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일이 생기고 남편이 해결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해도 저에게 뭐 용돈을 주시거나 좋은 것을 사주는 것은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가게 옆에 신발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임산부에게 이런 영양제가 좋다고 사다 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충격을 세게 받으신 건지 형님에게도 말해서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옳게. 물론 옳게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주 찾아간 것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엄마한테 말을 잘해보도록 할게. 그런데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싫은 티를 낸 건 아닐까? 만약 우리 성현이가 올케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올케는 괜찮아? 입장을 올케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물론 임신은 축하하고 몸조리 잘해서 출산도 무사히 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결국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2번이나 먼저 사과하자 기세등등해져서 제 속을 긁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남편은 아기 낳으면 이사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동의를 했죠. 처음엔 엄마와 같은 동네에 사니까 너무 좋았는데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사만을 목표로 하고 태교에 힘썼고 저는 아주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원할 때 성별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를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출산하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으니 다음을 기약하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차라리 대놓고 저를 괴롭히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꼭 남이 들으면 그 정도가 뭐 어떻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게 시어머니 말투의 특징이었죠. 저런 애매한 화법을 쓰시니까 시어머니와 얘기하면 표정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이를 낳자 가게 문도 닫고 저를 보러 오셔서 제 손을 부여잡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공주님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했고 결국 아이 핑계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또 서운해하시다고 하시면서 설마 자기 때문이냐고 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셨지만 저는 당장 이사 때문에 바쁘고 아이 신경 쓰기에도 바빠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로 이사 갔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떨어져 살아서 그런가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원래 사이가 나쁠수록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 이사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것은 좋았지만 친정엄마와 떨어져서 사는 건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이사 가며 카페를 정리했기 때문에 출근도 하지 않아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서로 더 의지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죠. 그렇게 아이도 자라서 어느덧 3살이 되었고 시어머니도 명절이나 생신 때만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아이 3살 생일 기념으로 남편과 저는 제주도 여행을 세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이번에 같이 가는 거 혹시 어때? 나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이제 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내가 장모님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통을 주어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또 남편 말대로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정말 잘했고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100점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도 집에 오기 전에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고 맛있는 것을 사서 가져다 주고 말동무도 자주 해주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남편에게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최고의 남편이었고 아이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사람만 보면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나왔는지 너무 신기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라고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알겠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거나 욕한 적은 없고 항상 말만 믿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했었나? 라고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잘 살아보자는 화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정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가게가 요즘 바쁘기도 하고 제주도는 저와 이미 다녀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괜찮다고 거절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대놓고 신나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선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티내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처음 가보는 제주도가 좋으셨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맛집도 가고 제주도 해안도로도 달리고 아이와 함께 경치 좋은 곳에 다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오후부터 계속 다리가 아프시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또 미용실 하시니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숙소에 예정보다 빠르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활동량이 매우 많았는데 시어머니에게 맞추자니 아이가 심심해하고 아이한테 맞추자니 시어머니 눈치가 보이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잘 조절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제주도 여행에서는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크게 제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산 오메기 떡을 친정 엄마에게 가져다 주러 가면서 여행 얘기를 꺼내면서 시어머니와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 가게에도 잠깐 들렸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저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후에 예전보다 더 찾아뵙기도 하고 형님한테도 먼저 연락하면서 나름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변할지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친절하게 하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곧 형님이 이혼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제 친정엄마가 계시는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형님도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었고 형님은 일하셔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조카를 우리 친정엄마 가게에 아이를 봐달라고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를 보러 칼국수 식당에 갔더니 엄마가 시조카에게 밥을 차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해? 아니, 형언니는 여기에 왜 있어? 사돈께서 지금 손님이 너무 많다고 봐달라고 하셨어. 괜찮아. 그런데 시조카는 딱 봐도 잠깐 온 게 아니었어요. 옆에는 시조카가 공부하던 문제집도 있었고 책가방과 간식까지 아예 테이블 하나를 시조카를 위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정 엄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시조카에게 오늘 처음 왔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얘기라고 하면서 누나에게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형님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옳게. 나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마 엄마가 바빠서 그랬나 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아니, 나는 시원이가 미용실에서 놀아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귀엽게 봐줄 텐데. 올케한테 지금 많이 서운하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운영하는 식당 안에 아이를 맡기시면 안 되죠. 아니면 저에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아,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야? 미용실은 가위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섭섭해? 아무튼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장 데리고 가라고 할게. 아니, 형님. 당장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어, 여보세요? 제가 말하는 도중에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곧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사돈, 제가 불편하시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불편하네요. 아이고,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괜찮다고 하셔서 맡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맡겼죠. 아무튼 대단히 민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시고는 바로 시조카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뭐라 하셨고 저는 왜 엄마에게 미리 말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시댁하고 잘 지내면 좋으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게 참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하고도 이 얘기로 다투었는데 남편은 형님이 이혼하고 힘든 상황이고 시어머니도 일부러 친정엄마를 괴롭히려고 하신 행동이 아닌데 저에게 섭섭하다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도 그렇고 남편까지 저에게 왜 그랬냐고 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했나 느끼게 되었고 결국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에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엔 너무 섭섭하고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형님과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나는 네가 시원이를 나에게 맡기면서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봐주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바빠서 너희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정말 속상하다. 저는 시어머니께 사과하려 했으나 듣지도 않고 계속 뭐라 하길래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왜 사과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 몰랐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저에게 처음으로 섭섭하다고 했고 엄마도 저에게 크게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이자 남편은 금방 풀려서 저에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가 누그러질 테고 그때 찾아가서 사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하게 몇 주가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 우리 친정엄마는 음식 솜씨가 매우 좋으세요. 그중에서도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기 때문에 많은 단골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슬슬 김장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이번에 백반집을 열게 되었는데 김치가 필요해. 사돈, 이번에 김장하시지? 내가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하게 됐어. 저는 저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매우 어색했는데 이번 기회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도 저번 일이 계속 걸리셨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연락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정말 이번 일이 끝나면 큰 소란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말하길래 저는 정말 일이 잘 풀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은 바로 이틀 뒤에 깨져버리게 되었죠. 제가 엄마에게 김장 날짜를 물어보고 도와주려고 가게에 갔는데 저는 들어가기도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게 간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장사를 아예 안 하시고 김치를 담그고 계셨는데 글쎄 김치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김치 공장 하려고? 뭘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엄마가 이번에는 많이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김장을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김장하시는 양을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정도로 많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탁했어? 나는 그냥 10포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엄마는 뭘 그런 걸 물어보냐며 대답을 피하셨고 저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이미 김장을 많이 하셨는지 옆에는 김장 바구니가 10개도 넘쳐났고 아직도 배추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부탁한 거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계속 말을 안 하시며 묵묵히 김장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더니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이번에 김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셔? 평소보다 100폭이나 더 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잖아. 아무튼 이거 다 하면 저기 백반집 가져다 주면 되는 거죠? 혼자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래도 따님 오셨네. 바로 엄마 가게의 채소거래 업체 사장님이었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100폭이요? 예? 따님 몰랐어? 이번에 그 뭐냐, 저기 미용실 사장님. 그래, 시어머니가 100포기 부탁하셨다며. 내가 그거 배달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그만, 사장님. 이거 나중에 말해. 이제 그만 가요. 엄마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끊고 내보내길래 그것은 사실로 판명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 제발 말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만하고 말해봐. 백폭이?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눈을 피하며 괜찮다고 하시면서 김장을 계속하시려고 했고 저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저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죠. 최서방이 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니? 그리고 엄마는 네가 시어머니랑 잘 지냈으면 좋겠어. 김장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도대체 왜 그걸 알겠다고 했어? 나 진짜 미치겠다. 정말 속상하고 엄마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벌벌 떨리는 거 혹시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 했다고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말리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혼자 김장한 백포기를 시어머니 언니의 가게로 보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심지어 잘 받았다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우리 친정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느꼈고 그래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말을 잘 해봐야지 생각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어머니, 김치 100포기 잘 받으셨나요? 음,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엄마 혼자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요즘 김장하고 몸살이 나셔서 병원에 다니세요. 혼자 백포기 담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생색내는 거니? 사돈이 분명 괜찮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다. 돈 보내면 되는 거지? 정말 가족끼리. 너는 항상 이렇게 매정하더라. 돈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말을 끊고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돈을 아직 안 보냈다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나게 되었죠. 그런데 가가는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돈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는 1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잘못 봤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실수하셨나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네 엄마 형편에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왜? 너무 많이 줬니?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년에도 부탁할게. 가족끼리 이렇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게 가족 좋다는 거 아니겠니? 마음 곱게 가지렴.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니는 받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본인이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달랬었어요. 친정엄마는 정말 김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계시고 심지어 가게도 며칠 동안 쉬셨습니다. 아마 김장 해보신 분들은 김장 백포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평소 하던 양에 추가로 백포기라 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저러는 것도 결국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그게 또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너무 속상하고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본인도 황당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친정엄마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대신 사과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엄마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고 저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진통제를 3알이나 먹을 정도였죠. 저는 그날 밤 1분도 자지 못하고 날밤을 꼬박 새웠고 다음 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신경이 놀란 것 같다고 하셨고 심지어 한의원에서는 화병이 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차마 친정 엄마에게는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딸랑 10만 원만 시어머니에게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결국 남편이 친정엄마 칼국수 가게에 가서 계속 일손을 도왔지만 저는 속에 있는 화병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먹지 못했더니 살도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말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자고 자기도 이제 지쳤고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본인이 혼자 찾아가겠다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속에 있는 응어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더라고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제가 찾아가도 본 척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잠깐 잠을 자도 꿈에 나오길래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아빠가 일이 비수기라서 지방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보자 속에 있었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다 나왔고 어느새 김장 사건으로 시작해서 신혼 때 당했던 것까지 우르르 말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아빠에게 다 털어놓자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쭉 들으시더니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혹시 모를 이럴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 돈을 많이 모아놨었다고 저에게 살짝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워낙 몸도 점점 상하는 게 보였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사놨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걸 지금 말하냐고 했더니 말하려고 올라온 거라고 하시면서 갈 땐 가더라도 복수는 제대로 하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서 요양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저는 아빠가 일단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다고 대답하고 가만히 정말 집에 있었는데 한 4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시는 겁니다.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소리만 계속 지르면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동네에 갔더니 엄마 가게는 내놓았는지 불이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 미용실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냅다 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좀 가서 말려봐.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시어머니 언니 가게였어요. 갔더니 아빠가 본인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빠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 이게 우리 아내에게 만들라고 하던 김치네. 갑자기 백포기 해달라고 한 그 김치. 아, 형수님 몸살나게 만든 그 김치요. 백포기 만들어 달라고 하고 10만 원만 준 그 김치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이걸 혼자 백포기를 담그신 거예요? 형수님 정말 솜씨 좋으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본인 친구들을 섭외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 언니 가게에 가서 김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돈은 매일 정상적으로 냈고 다른 손님에게 피해 끼치지도 않았고 단순히 김치 얘기만 종일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손님들이 본인 주변에 말했고 미용실까지 그 얘기가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아빠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우리 아내가 백폭이 혼자 담고 몸살 났는데 내가 먹어도 되나 싶네. 형님, 그래도 형수님하고 이제 별장 가서 행복하게 사실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일한 게 다 아내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던 거니까. 이 와중에 돈 자랑까지 더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빠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왜요, 어머니? 우리 아빠가 매출 올려주고 계시네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부들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물론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통쾌해서 그동안 혼자 화병 났던 게 싹 내려갔어요. 저는 아빠에게 눈치스로 잘했다고 말하며 가게를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빠한테 고맙더라고요. 엄마 집에 찾아가니까 이사 준비하고 계시길래 가서 도와주면 얘기하는데 엄마도 내심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이제껏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아빠와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죠. 엄마도 저에게 할 만큼 다 했다고 당신은 저를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고 하시며 이 뒤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동네의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형님의 항의 전화까지 받았지만 저는 통쾌하게 받아쳤고 더 시댁과는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이제 영 끊고 살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있는 경치 좋은 외곽에서 조그만 밭에 채소를 키우시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세요. 경치가 워낙 좋아서 가만히 마당에 앉아 있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 치유되는 느낌이라 엄마도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셔서 딸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김장은 하지 말라고 배추는 키우지도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절이 이제는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은 행복한 날만 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론은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참고 살면 오히려 속이 굽는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걸 화병을 겪으면서 직접 겪으니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절도 하시고 당하기만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게 마음의 병이 없이 사시길 바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의 교우관계로 고민을 해보신 분이라면 정말 10중 공감하실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저희 톡톡 사연의 여성 애독자분께서 보내주신 이번 사연 함께 만나보러 가보실까요? 여러분께서는 학교 다니실 때 어떠셨어요? 아마도 태반은 3명 이상의 무리에 속하여 학교를 다니셨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요. 그 숫자가 짝 맞춰서 딱 떨어지지 않는 홀수라면 반드시 그 중에 한 명은 힘든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가 있죠. 제가 바로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저의 학창 시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를 입학했던 직후인 1학년 때는 같은 초등학교에 올라온 친구들 몇 명과 운 좋게도 한반이 되었더랬어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생각도 해보지 못한 채 1년을 보냈었고요. 어영부영 그렇게 중학교 생활에 적응을 마친 후로 진급하게 된 2학년 때부터는 다른 애들과 새로이 교류하게 되면서 무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 포함 총 5명이 친하게 몰려다녔어요.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3학년에 올라가면서 5명 중 3명이 같은 반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 3명에 제가 있었고요. 나머지 2명하고는 같은 반이 아니기도 해서 그냥 셋이 주로 놀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다른 반 2명을 일부러 배제시킨 것으로 상황이며 말이 와전되었고 오해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의리 없게 시리. 둘을 일부러 따돌렸다면서? 무리해서 떨고 내려고. 걔 진짜 영악하다. 저한테 그런 말이 들려오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한 저는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저랑 같은 반이 되어서 몰려다녔던 친구 2명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다른 반으로 흩어진 나머지 2명과 의기투합하여 같이 다니더군요. 이미 학급에서 무리가 형성된 뒤였기 때문에 제가 새로운 친구를 찾기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친구들이 저를 받아주길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만 걔네들한테 가서 기웃거리고 무리에 끼려고 하니까 한 명이 저에게 진실을 말해주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가 걔네들 중 어떤 한 명에게 크게 밉보였기 때문에 무리해서 왕따를 당하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걔가 오래 짝사랑하고 있었던 어떤 고등학생 오빠를 제가 따로 만난 것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어요. 저는 그 오빠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다만 아는 인맥이 넓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저를 따로 시내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 요청을 한번 들어주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질투를 사서 무리에서 완전히 튕겨나오게 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그 오빠 쪽은 아예 거들떠도 안 봤을 거예요.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런 일을 겪은 저는 하늘이 원망스럽고 학교 가는 게 싫은 것은 물론이고 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친구라든지 여러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중학생이었던 것은 초등학교 때 겪었던 집안의 안 좋은 일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저희 집이 폭삭 망했거든요.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같은 반 친구들의 형편과 비교해 보았을 때 조금 더 잘 사는 수준이었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거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층 아파트에서 아주 오래된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부터 저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처참해진 것은 비단 경제적 상황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은 서로에게 날이 선 비난을 툭하면 쏟아내셨고 이혼하자는 말은 예사로 꺼내셨으며 너 죽고 나 죽겠다는 식의 언쟁까지 당신들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내뱉으셨습니다. 내가 알던 엄마 아빠가 아니야.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쩌면 앞으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으로 올라가던 시기에 저는 그래서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없었어요. 다만 우울하고 긍정적인 기운 따위는 조금 더 없는 집구석이 원망스러울 뿐이었죠. 갑작스레 가난해진 것에 대한 현실을 비관하다 못해서 저는 언젠가부터 상황을 회피하고픈 욕구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처한 현실과 제가 꿈꾸는 이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에 절망을 계속 느끼다간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친구들 앞에서 또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만들어낸 캐릭터대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용돈 한 푼 못 받는 가난뱅이 집안의 딸이 아닌 척, 그저 새로 물건을 사는데 크게 흥미가 없는 성격인 척, 입만 열었다 하면 잔소리와 욕만 쏟아내는 부모님을 둔 적이 없는 척, 부모님 두 분 다 일 때문에 바쁘셔서 각종 학교 행사에 못 오시는 척, 부단히도 열심히 꾸며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늘 공허하였고 애정을 주고받을 상대를 찾아서 그게 친구이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매달렸을 뿐이었습니다. 설마 그게 친구들에게 밉보이는 행동으로 비칠 줄은 몰랐어요. 오해를 산 덕분에 저는 중학교 3학년의 남은 기간 동안 내내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매점에 신상 과자가 나와서 친구들이 다 관심을 가질 때도 저는 흥미가 없는 척을 하였고 학원 따위는 다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제가 돈이 없어서 너무 없는 집의 자식이라는 것을 같은 반 친구들이 눈치를 채는 모양새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은따라서 다행이다. 가난한 데다가 전혀 화목하지 못한 집구석에서 사는 걸 들키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지도 몰라. 은따란 은근하게 따돌림 당하는 것이었는데 그때 제 처지가 딱 그랬었네요. 너무나도 심적으로 괴로웠고 빨리 중학교를 졸업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때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공학이 아니라 여고에 진학할 작정이었어요. 남자 때문에 오해받는 게 질색이기도 하였고 여자들끼리 있는 분위기라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짐작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비웃거나 괄시를 보내는 친구들의 행태를 애써 모른 척하면서 중학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때는 저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었는데 우정이란 참 덧없다는 생각을 했었네요.
대망의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같은 반에서 친해진 새로운 친구에게 저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존재가 필요했고 또 그리웠기에 조금 가까워지자마자 저는 꽤나 성급하게 제 안에 있던 이야기들을 그 친구한테 전부 꺼내 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1학기는 어영부영 지나갔고 2학기 때부터였어요. 항상 저랑 같이 다녔던 이 친구가 저를 슬금슬금 피하더군요.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도 저를 은근하게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말했던 저희 집안 이야기를 다 퍼뜨렸던 것이에요. 제가 지독히도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 집안 환경은 아주 개판이고 희망의 불씨라고는 피울 의욕조차 보이지 않는 부모 밑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 친구가 다 떠들어댄 후였습니다. 저는 사실 이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고 싶었고 관심을 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자극적인 양념을 쳐서 제 이야기를 생동감 넘치게 이 친구한테 전해주었던 것이었어요. 이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호응을 보내주는 게 좋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저의 모든 이야기는 이 친구가 반 친구로부터 호감을 얻어내기 위해 떠들어대는 즐거운 이야기 보따리 속의 일화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대책 없는 집구석에서 약간의 정신 이상까지 앓고 있으며 천하의 불효자식이기까지 한 것으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반 친구들이 기피하는 대상으로 되어버렸어요. 제가 경각심 없이 떠들어댔던 제 아내의 이야기가 이런 부메랑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약한 부분을 내어 보이면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사실을 성인이 되고 나서 또 이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창시절에는 제가 워낙 이런 방면으로 미숙하여서 무지했던 것이죠. 크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저는 점점 더 의기소침해져만 갔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보내는 학교 생활이 어느새 까마득한 옛일로까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은근하게 따돌림을 당한 상태로 저는 반격 한번 해보지 못한 채 2학년이 되었어요. 별로 같은 반이 되고 싶지 않았던 애들이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네. 올해도 망했구나. 배정된 반에서 면면들을 확인한 저는 좌절하였습니다. 당연한 수순으로 2학년이 되어서도 저는 겉돌았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내밀어진 손길이 있었어요. 제가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 손길의 주인공을 바라보았죠. 그 친구는 바로 반에서 가장 예쁜 축에 속하는 미모의 소유자였기에 일찍이 저도 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세훈이라고 칭할게요. 세훈이는 키도 큰 편이었고 얼굴도 예쁘장한 데다가 자기만의 분위기가 확연히 있는 친구였는데 얘도 1학년 때 일이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2학년으로 올라오기 전에 반 친구들하고 사소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원래 함께 놀았던 무리에서 튕겨져 나온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는 달리 세훈이는 외모가 워낙 괜찮다 보니까 저처럼 아예 따돌림 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고 얘랑 친해지고 싶어하는 애들이 항상 있는 정도였죠. 저는 2학년이 된 이후로 1학년 때보다 더욱 힘들어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특히나 점심시간이 가장 괴롭고 서러웠고요.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애써 근처에 다가가 웃으면서 그네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전전긍긍하는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어느 날은 저를 두고 반 친구 몇 명이 화장실에서 떠드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기도 했었던걸요. 어떻게는 우리한테 끼고 싶어서 좀 아까 안달부리는 거 봤어? 웃기더라. 그렇게 노력하는 것만은 가상하다고 봐. 생긴 거랑 행동하는 게
어쩜 그렇게까지 가난해 보일까? 걔는 진짜 빈티가 너무 나서 옆에 있기 쪽팔릴 정도야. 집이 못 살아도 별로 티 안 나는 애들도 있던데. 걔는 왜 그렇게 티가 날까? 그런 대화를 엿듣고 나서도 그 앞에 나서기는커녕 못 들은 척 행동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솔직히 죽고 싶다는 충동을 몇 번 느꼈었어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건 그보다도 더 많이 수십 차례 품었었고요. 그런데 딱 그랬던 제 앞에 나타나서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세윤이란 친구였던 것입니다. 야, 너 혹시 밥 같이 먹을 사람 없으면 오늘부터 나랑 같이 먹을래? 저한테 세윤이가 그렇게 물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다 못해서 제가 꿈을 꾸는 건가? 환청을 듣는 것인가 싶었을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 순간에 저한테 이런 선의가 내밀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랑 똑같이 반에서 겉돌기는 했지만 예쁜 외모에다가 성격까지 쿨하고 어딘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겨대는 세윤이는 위치가 달랐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세윤이와 다니게 되었는데 세윤이는 저랑 식사 시간을 같이 보내주었을 뿐더러 점차 쉬는 시간에도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저는 점점 학교 생활이 좋아졌으며 다른 친구들의 동향을 살피며 누나를 굴려대는 횟수를 줄이는 대신에 밝은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세윤이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 수도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반에서 부실장을 맡고 있었던 애가 세윤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버렸습니다. 세윤아, 너 왜 자꾸 걔랑 놀아? 걔가 불쌍해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별로 안 그랬으면 좋겠어. 너 걔랑 있으면 진짜 없어 보여. 걔 가정환경 구질한 거 너도 들어서 알지 않아? 모두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구질하고 음울한 가난뱅이랑 왜 놀아주냐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들어버리는 저는 순간적인 분노와 함께 두려운 마음이 솟아났어요. 세윤이가 그 말에 동조하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부실장이 떠들어대는 말소리를 한참 듣고 있던 세윤이가 갑자기 코웃음을 크게 치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웃기는 애네? 야, 내 마음이야. 내가 누구랑 다니든 네가 뭔 상관인데? 네가 뭐 내 엄마라도 돼? 그러자 부실장이 말문이 막혀서는 아무 대답도 못하였죠. 조금 있다가 슬쩍 봤더니 부실장이 입을 꾹 다물고는 얼굴이 조금 빨개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기 소신대로 할 말 다 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세훈이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서 그 후유증으로 계속 허덕이고만 있었고 자꾸만 소심해져만 가고 있었는데 세훈이는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하였습니다. 저랑 동갑 친구인데 어쩜 그렇게 성숙할 수 있었나 싶어요. 그렇다고 세훈이가 아주 유복한 집안이라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나한테 세훈이 같은 멋진 친구가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세훈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학교 관두고 싶어서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저는 세훈이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갑작스럽게 가세가 기울어 그 후로 시리에 빠져 지내는 저희 집에 못지않은 가정사가 세훈이한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세훈이는 재혼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였더군요. 그것도 세훈이의 모친께서 불륜을 저지르셨는데 애꿎은 부친만 어쩌다 보니 이혼을 당하시게 되었고 세훈이는 자신의 의견 한번 내어보지 못한 채 모친과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모친께서 재혼하신 세훈이의 새아버지는 질적으로 별로 좋은 분이 아니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세훈이는 집에 마음을 못 붙인 채로
계속 지내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만 하면 이 망할 집구석에서 떠나버릴 거야. 대학 가고 나서는 자유로운 내 세상일 테니까. 세윤이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였을 때 저는 거의 처음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았더랍니다. 세윤이 덕분에 순조로운 2학년을 끝마치고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를 안 좋아했던 몇 명과 같은 반이 되어서 정말 괴로웠었었는데요. 다행히 바로 옆반으로 배정된 세윤이가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면서 매 쉬는 시간이며 식사 시간마다 함께 보내주었기에 지내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따로 만나서 도서관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세윤이로 인해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고 성적에도 점차 욕심을 내갔습니다. 원래는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공부는 적당히 포기한 뒤에 대충 전문대에 진학해서 취업이나 빨리 할 작정이었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다가 저희 집에는 돈이 궁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연이가 저한테 어느 날 문득 진지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라면 좋은 대학 가는 거 포기 안 할 것 같아. 그 기간 동안 공부해서 지금 이 성적 나온 거면 너 은근히 공부머리가 있는 것 같거든? 혹시 빡세게 남은 시간 수험 공부에 올인해서 높은 대학 노려볼 생각은 없어? 저를 앉혀놓고 진지하게 입시에 대해 말을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었죠. 지금이 고2만 되었어도 모르겠는데 이미 3학년이잖아. 올해로 끝인데 뭘 어떡하라고. 우리 집은 나 재수 공부 시켜줄 형편도 안 되는데 기한이 너무 짧게 남았기 때문에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제가 자포자기로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세윤이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 관심과 응원을 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저는 애정에 목말라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따돌림 속에서도 친구 관계라는 것을 놓지 못하고 제가 끼어들 수 있는 무리를 찾아서 하염없이 헤매며 비웃음을 당하면서도 친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등바등 했었던 것이고요. 그랬던 저에게 세훈이가 전적인 신뢰를 보내주니까 제가 감히 그 믿음에 배신을 한 엄두가 안 났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었으며 캄캄했던 저의 학교 생활에 환한 등대에 불이 되어준 세훈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공부에 매진해 보기로 결심을 마쳤습니다. 고3 때 담임 선생님께서도 입시 상담에서 저에게 네가 갈 수 있는 대학의 수준은 이렇다 며 냉정한 현실을 일깨워 주셨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더 높은 대학을 노려보겠다는 답변을 드려서 담임 선생님을 곤란하게 만들어 드렸죠. 세윤이가 나한테 공부머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했단 말이야. 나는 그것만 믿고 끝까지 부딪혀본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한번 해보자. 없는 형편의 사교육을 받지도 못했고 필요한 문제집을 다 살 수도 없었지만 세윤이가 자신의 문제집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다 통달하고 말겠다는 각오였죠. 그리고 저는 곧 희한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윤이 말대로 제가 공부 쪽에 제법 머리가 돌아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3년 내내 씨름해서 얻어낸 수준을 저는 6개월 만에 따라잡는 형국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왜 제가 스스로 공부를 별로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받아쓰기부터 산수까지 늘 성적이 좋았었는데 가세가 완전히 망하면서부터는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공부를 서서히 놓아버렸던 것 같아요.
녹슬었던 머리가 수년 만에 돌아가면서 드디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고, 저는 은근하게 공부에 맛을 들여갔습니다. 그 결과 저는 꽤나 알아주는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원래는 그 대학교보다 살짝 한 단계 위의 대학교도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무시할 수 없어서 최종 선택을 내렸습니다. 저의 대학 합격 소식은 저희 반에서는 물론이고 교무실에서도 화제였어요. 조금 나중의 일이라서 저는 직접 보지 못했었습니다만 학교 정문에 좋은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이름이 현수막으로 걸렸는데 저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네요. 저는 그렇게 서울 소재의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입학하게 되었고, 세훈이는 그보다 훨씬 낮은 경기도의 어느 4년제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위치가 너무 멀어서 앞으로 보기를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바로 들었더랬죠. 20살이 되자마자 모든 애들이 술집에 출입하면서 성인이 된 것을 만끽하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모임에 끼고 싶었으나 언감생심이었는데요. 어렵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고등학교 졸업 전에 돈이나 벌고 있던 저의 손을 잡아 이끈 것은 바로 세은이었습니다. 시내의 인기 많은 술집에 저를 데려가 주었는데 세은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20살을 맞이했던 첫 겨울에 그렇게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인생 처음으로 맥주를 마셔보면서 세은이에게 제가 얼마나 고마워하고 있는지를 거듭 얘기해 주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은 웃는 표정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허구한 날 서로의 탓을 하면서 밖으로만 놔두셨던 부모님께서도 저의 대학 합격 소식 이후로는 많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셨어요. 딱 이때부터 다시 저희 집에서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이지만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도 하면서 무엇보다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던 것이 가장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허무하게 날려버렸던 재산이 너무 아까운 나머지 그 과거에 묶여있느라 앞날을 바라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대학에 합격한 이후로 가족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세훈이라는 친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었던 변화였네요. 서울로 대학을 간 이후로도 저는 세훈이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자마자 세훈이와 만나서 놀기도 했었고요. 와, 세훈아, 너는 대학 가니까 진짜 미모가 꽃을 폈구나. 나는 좀 아까 너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 그리고 세훈이는 제가 감추지 못하고 순수하게 내뱉어 버렸던 감상대로 정말 대학생이 되자마자 더욱 예뻐져 있었습니다. 제 눈에만 그리 보인 것이 아니었는지 대학교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였어요. 미팅 참가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선배들한테서 추파들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세훈이 정도로 괜찮은 애라면 청춘의 시작을 멋지게 열 것이라고 여기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1학기가 끝난 후에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애니까 이래저래 바쁜 일이 많아서 저 같은 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났을 거라고 여겼었네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2학기를 맞이했을 때였습니다. 몇 달씩이나 연락이 두절되었던 세훈이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놀랍고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아보았다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 세훈아, 네가 결혼을 한다고? 게다가 임신한 상태라니? 이런 소식을 전하려니까 정말 민망하다. 여름에 사귀게 된 오빠랑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렸어. 남들보다 많이 이르지만 뱃속에 생긴 생명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해. 대학교는 어떡하고 지금 고작 20살에 그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후회 안 할 것 같냐고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삼켜내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훈이가 얼마나 온전한 가정의 형태에 대한 결핍이 심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세훈이는 자기 부모님과 거의 연락도 안 하면서 지내고 있었고요. 그런 세훈이의 결핍을 건드린 남자가 등장했던 것이죠. 상대는 세훈이보다 6살이나 많은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내년에는 바로 취업할 거라나 뭐라나? 그런 얘기가 들려왔는데 상대 측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별로라는 사실에 이미 걱정을 가득 안았던 저였기에 그저 한숨만 나왔었네요. 세훈이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남자와 부부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21살에 출산을 해서 애엄마가 되었고요. 다시 학교로 반드시 복학할 거라고 했었지만 결국은 대학교 중퇴로 최종 학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형편의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막 취업해서 낮은 초봉을 받고 있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어떻게 대학교에 다시 돌아갈 엄두가 났었겠나요. 저는 세훈이의 상황을 10분 이해하면서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 안에 박혀있는 세훈이의 이미지에 따르자면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20대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저는 학점 관리에 매진하면서 대학 생활에 집중하였고 이제 생활의 환경이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진 세훈이랑은 서서히 연락이 드물어졌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는 동안 공교로울 만큼 신기하게도 저희 집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 졸업 직전에 외국을 다녀올 용기도 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성격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꽤 활발하고 외향적으로 바뀌어갔죠. 대학에서 만난 인연들이 저와 잘 맞았던 게 유효하였네요. 저는 짧게 외국을 다녀온 후에 바로 졸업을 하였고 인턴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운이 좋게도 괜찮은 직속 선배들을 만났어요. 덕분에 이런저런 인생 상담도 받을 수 있었고요. 저의 짧은 연애담을 접한 선배들은 하나같이 저한테 남자 보는 눈이 더럽게 없다면서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쩜 그렇게 똥차만 만나고 다녔냐면서 이제는 어엿한 정규직 직장인이 되었으니 근사한 벤츠를 만나보라고 성화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선배 한 분께서 저에게 본인의 지인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저는 이 지인분과 사귀게 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잘 통해서 그냥저냥 연락을 이어가는 사이로 유지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인분의 친한 동생과 어쩌다 보니 자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한 동생과 사귀게 되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만난 것은 꽤나 얼떨결이었고 지극한 우연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만날 인연은 어떻게든 만나게 되고 만다는 말처럼 저희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나마 마주치게 되어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딱 30에 첫 아들을 낳아서 저는 엄마가 되었죠. 그리고 바로 그 해에 제 친구 세훈이는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꼭 10년 만에 이혼을 한 세훈이는 많이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혼은 원활한 합의 이혼이었다기보다는 진흙탕에 빠진 개싸움이었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음해를 당한 세훈이는 자기 딸마저 전 남편에게 빼앗겼다고 하더군요. 정신없이 서툰 육아를 하고 있었던 저는 세훈이의 소식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제 일상이 벅차서 코가 석저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세훈이에게 세심한 신경까지는 못 써주었습니다. 세훈이는 이혼을 겪은 후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경제 생활을 못하고 산 모양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하필이면 세훈이가 자기 친자매처럼 지냈던 사촌 언니를 이 시기에 교통사고로 잃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 세훈이의 사촌 언니를 한번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이 비보를 접하고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촌 언니는 아직 결혼 전이었고 집안에 잘하는 효녀였으며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모처럼 돈을 모아서 시간을 내서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그 여행지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비명 횡사를 하였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으니 세훈이가 큰 상실감을 떠안았어요. 한동안 피폐하게 지냈던 세훈이는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기 전에 수십 번도 더 고민을 했었다네요. 그만큼 어려운 심정을 안고 있었던 거겠죠. 내가 정말로 이런 부탁하기 미안한데 염치 없게 손 벌릴 사람이 지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서 그래.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세훈아, 안 그래도 요즘 네 생각 많이 났었어. 혹시 무슨 일로 돈이 필요한 건지 자세히 말을 해줄 수는 없고? 얼마나 필요한 거야? 긴 이야기라 말을 해주기는 좀 그렇고, 미안하지만 500만 원만 빌려줬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꼭 필요해서 그래. 조금 급한 일이야. 뭐? 500만 원? 지금 당장? 나도 지금 통장에 현금 500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서 그 돈이 꼭 필요해. 내가 꼭 갚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갚을 테니까 나 좀 도와주라. 현금으로 500만 원이라니 예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 둘째 딸을 출산하고 난 뒤였어요. 돈 들어갈 곳들이 투성이로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세훈이한테 선뜻 확답을 못 주고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세훈이 편으로 아이 장난감이나 고급 브랜드 바디 로션 같은 제품을 몇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저는 세훈이한테서 아무것도 못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빌려주지 말자 싶었습니다. 세훈이한테는 내일 다시 얘기하자면서 둘러대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500만 원씩이나 빌려주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세훈이 상황으로는 500만 원을 언제 어느 때에 갚겠노라고 나한테 확실히 약속도 못 해줄 텐데. 그 돈을 무턱대고 빌려줘봤자 어떡하겠어. 마음이 불편하였고 어려움에 처한 세훈이가 짠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그날따라 저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옆반 친구랑 싸웠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다.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제가 들어본 바가 없었거든요.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그 친구랑 왜 싸웠냐고 하니까 별로 이유는 없었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말로 싸우게 돼서 한 대씩 서로를 때리기로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내일 어린이집에 안 나갈 거래요. 왜냐고 물으니까 그 친구를 다시 볼 생각을 하면 속에서 겁이 나고 기분이 이상해서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들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그 어린 것을 호되게 타일러버리고 말았네요. 그까짓 일 아무것도 아닌데 겨우 그거 가지고 어린이집을 못 가겠다는 때를 지금 몇 시간째 쓰는 건지. 저래가지고 커서 뭐가 되려고 벌써부터 나약하게 구는 거라. 한숨을 내쉬면서 둘째 딸을 재우고 있던 저는 갑자기 강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순진무구하게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그대로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네요. 저에게도 이렇게 연약하고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하루도 날 수 없었던 아기 시절이 있었으며
어린 마음에 별것도 아닌 걸로 투정을 부려댔던 유년 시절을 보낸 바 있었고, 집안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지독한 사춘기를 보내며 학창 시절을 버텨냈던 전적 또한 존재하였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오로지 학교만이 나의 세상이었고 그게 전부였더랬죠.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요즘에는 세상이 꽤 달라졌다지만 학생들에게 학교가 자기의 세상이라는 사실만은 여전하지 않겠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 폭력이나 심한 왕따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아이들의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는 하였습니다. 사회에 나온 성인의 관점에서는 학교 따위 그렇게 힘들다면 바로 그만두면 될 일이다. 학교가 인생의 전부인가? 인생을 80년은 좋게 채우고 사는데 고작 10대 나이에 학교의 일이 뭐라고 세상을 등지기까지 해?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사춘기의 그 나이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철이 들어가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 처음 만나게 된 사회가 바로 학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학생들에게는 학교가 모든 것일 수밖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마땅한 도피처가 없었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겪는 좁은 세상 안에서만 살았었죠. 바로 그 시기에 나를 구해주었던 친구,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던 나의 유일한 친구가 바로 세훈이었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어느새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힘든 학교 생활로 심적인 어려움에 처한 자기 자식이 있다면, 그리고 500만 원으로 자식의 학교 생활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돈 안 내놓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을까요? 빚을 내서라도 500만 원을 내겠죠. 저는 아주 값진 구원을 세훈이로부터 받은 셈이었고, 그것은 저로 하여금 더 이상 500만 원을 빌려주는 걸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번져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제 여고 동창의 사정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제가 진짜 300만 원만 되었어도 제 선에서 혼자 처리하고 남편한테 속으로 죄를 짓고는 말았을 텐데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는 이걸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세은 씨라면 몇 번 얘기 들어서 잘 알지. 우리 결혼식 때도 가장 일찍 와줘서 늦게까지 있었던 너랑 가장 친한 동창이잖아. 맞아. 나랑 가장 친밀했던 친구고, 지금도 그래. 자주 만나지 못하고 산지 오래되었지만, 나한테는 여전히 고마운 친구가 바로 세훈이야. 내가 자기한테 나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은 못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해줘야 할 것 같네. 세훈이한테 내가 엄청 많은 도움을 받았었거든. 저는 남편에게 저희 친정집이 폭삭 망해서 집안 분위기 개판나서 계속 힘들게 지냈던 일부터 시작해서 억울하게 학교에서 당하기 시작한 따돌림,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힘들어할 때 세훈이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것과 어째서 대학 진학에 욕심내게 되었는지까지 다 터놓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서 처음 듣는 제 과거사의 놀란 눈치였지만 대체로 조용히 다 듣고만 있었어요. 생각이 많은 얼굴이 되어서는 고민 좀 해보겠다 그러더니 다음날 출근해서는 회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세훈이한테 그 돈 빌려주자며 허락의 말을 해왔습니다. 저에게서 그런 이야기까지 다 들어놓고 돈을 빌려주지 말자고 하는 건 자기로서는 도저히 못할 짓이라며 웃더군요. 남편에게 참 고마웠어요. 거듭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세훈이한테 연락을 하였습니다. 오늘 바로 500만 원을 붙여주겠다고 하니까 세훈이가 화들짝 놀라면서 잠시 후에 조금 흐느끼는 목소리를 냈어요.
저는 예전부터 세훈이 앞에서 눈물을 종종 보인 바 있었지만 제가 세훈이의 우는 모습을 보거나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매사에 쿨하고 당당하고 강인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저한테 정말 고맙다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솔직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고 이중적이고 그래. 세훈이가 이 돈을 안 갚으면 어떡하지 싶은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빌려주기를 잘했다는 마음도 같이 드는 걸 보면 참 다행이야. 저는 세훈이를 도울 수 있어서 또 우정을 지킬 수 있어서 좋았어요. 세훈이는 저희 부부 덕분에 자기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사흘 뒤에 연락 와서는 올해 안에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해왔어요. 그래, 알았어, 세훈아.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 얼굴 보면서 밥이나 먹고 그러자. 여태까지 너무 못 만나면서 지내온 것 같아. 와,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게 느끼던 참이었어. 이혼 전부터 내가 너무 정신이 쏙 빠져 살아서 너랑 연락하면서 자주 얼굴 보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었는데도 그러지를 못했어. 우리 앞으로 그렇게 지내자. 나도 이제 시간이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거든. 모처럼 밝은 주제로 통화를 이어가다 보니까 금세 재미있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저는 대학에서도 괜찮은 친구를 사귀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상하게 종종 연락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기도 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한참이나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되고 또 소식 없이 지냈다가 문득 연락을 한 번씩 주고받았던 세훈이처럼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로 저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는 제 의무란 학창 시절을 아는 건 세훈이뿐이라서 그런가 봐요. 이상하게 편안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후에 세훈이를 저희 집으로 초대하였고 저희 애들하고도 인사시켜 주었어요. 특히 세훈이가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무척이나 예뻐해 주었습니다. 무슨 아기가 이렇게 예쁘냐면서 오만 호들갑을 다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을 하는 세훈이를 보면서 예쁜 본판이란 참 어디 안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고생을 오래 해서 초췌한 느낌이긴 하였으나 세훈이 특유의 미모는 여전하더군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성숙한 매력까지 더해진 것 같았습니다. 세훈이를 보면서 저는 애둘 낳은 엄마가 되었다고 너무 퍼질러지지 말고 몸매 관리며 외모에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더랬죠. 내가 종종 이렇게 놀러 와도 될까? 지하철 타고 오니까 못 올 거리는 아니었네. 너희 집에 와서 이렇게 시간 보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지? 세훈이가 눈을 빛내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앞에 대고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었겠나요? 무조건 자주 와도 된다고 하였죠. 세훈이가 그날 저희 집에서 나가는 길에 마침 귀가하던 제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서로 안면 정도는 이미 있었기에 인사를 나누었고요. 와, 세훈 씨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새삼 정말 예쁘게 생겼다. 고등학교 때도 인기가 많았었다고 했지? 저렇게 예쁘니까 여고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거구나. 그런데 남편이 혼잣말을 하듯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 친구의 외모를 칭찬하는 것, 그 사실 자체는 나쁘지 않았으나 이 남자가 제 남편이라는 것에서 기분이 왠지 가라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세훈이를 보면서 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예쁘구나 하는 걸 느낀 뒤였기에 더 그랬었나 봐요. 그래도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몇 주 후에 세훈이가 저희 집에 또 놀러 왔을 때 남편하고 저희 애들하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밥도 먹고 과일도 깎아 먹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남편이 세훈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이 자꾸 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훈이가 무슨 말을 하면 반응도 크게 해주었고요. 저는 그런 것이 신경 쓰이는 제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아서 티를 내지 않고자 애를 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사랑하는 제 남편과 가장 친한 친구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훈이와 휴대폰 번호를 교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심장이 쿵 가라앉고 말았어요. 만에 하나 할 말이 생기더라도 나를 통해서 전하면 될 텐데 왜 굳이 번호를 서로 주고받았지? 비상 연락망이라는 핑계들은 뭐야? 나 몰래 둘이서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건 설마 아니겠지? 저도 모르게 그런 모난 의심을 품게 되었고 남편의 휴대폰이 자꾸만 잠금 모드로 되어 있어서 제가 내용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사실도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둘째 딸을 데리고 동네 내과에 갔다가 토요일 오전임에도 신기하게도 대개가 하나도 없어서 금방 진료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왔던 때였습니다. 이렇게 일찍 귀가한 것에 남편이 깜짝 놀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섰는데 신발장에 웬 낯선 신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아들이 저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하는 말이 엄마, 그거는 아줌마 신발인데? 지금 아줌마랑 아빠랑 안방에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 말한 아줌마는 바로 세훈이었습니다. 제가 저도 모르게 정신이 핑 돌아버려서 빠른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갔어요. 그 짧은 찰나에 오만 상상을 다하면서 안방 문을 열어젖혔는데 분노로 물들어 있던 제 눈은 금세 휘둥그레졌죠. 세훈이가 손에 흰 봉투를 쥔 채로 그걸 남편에게 흔들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를 돌아본 것입니다. 남편은 난감하단 표정으로 한숨을 쉬다가 저를 보고는 딱 굳어버렸고요. 지금 이 상황은 대체 뭐야? 세훈이 너는 왜 연락도 없이 여기에 있는 거고? 지금 그 봉투는 또 뭔데? 당황한 저를 보면서 세훈이는 앞불싸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준 것은 남편이었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속으로 울컥 올라오는 것을 참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죠. 간략을 해보자면 세훈이는 저희 부부에게 빌린 돈을 원금보다 더 갚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의 계좌에 500만 원을 붙일 작정이었고 또한 현금 100만 원을 따로 준비해서 남편에게 저를 위한 선물을 사달라며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전달하려던 순간에 제가 포착했던 거예요. 그 봉투 안을 살펴보자 현금 100만 원과 더불어서 작은 쪽지가 함께 들어있더군요. 그 종이에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선호하는 색깔, 저의 입맛 같은 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꼭 좀 잘 챙겨달라는 짧은 글귀까지 읽고 나자 정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울어버렸어요. 세훈이에게 못난 마음으로 의심을 품었던 제 자신을 견딜 수 없기도 했고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딸 낳고 나서부터가 결혼 생활의 지옥 시작이었거든. 전 남편 놈한테는 제대로 된 배우자 대접 받아본 적도 없었어. 그런데 딸을 낳은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걱정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쓸데없는 오지랖을 피우고 싶어지던지. 너는 행복하게 잘 사는데 결혼 생활 망친 내가 너를 걱정하고 있는지 웃긴 일이지? 나도 알아. 그래서 너한테는 내 불안을 얘기 못하고 자꾸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만 들었어. 진짜 너무 부끄럽고 미안해. 세훈이가 눈물을 훔치면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제서야 그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10년의 힘든 결혼 생활에 시달린 세훈이는 저를 보면서 저도 혹시나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한번 느낀 이후로 그것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인지 저에게 잘해주는 게 맞는지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세훈이를 안심시켜주기 위해서 세훈이가 있을 때는 더욱 밝은 모습만 보였던 거라네요. 저는 그걸 보면서 혹시 남편이 세훈이한테 호감을 품었나 하는 오해를 했던 거고요. 속내를 터놓고 대화를 한 저희들은 서로 간에 품고 있던 의심을 싹 지우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훈이가 애를 써서 추가로 마련한 100만 원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며 강하게 고사하였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뜻도 일치했기에 세훈이는 뜻을 굽혀야만 했네요. 그 이후로 저는 세훈이와 더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아예 친자매처럼 느껴질 때도 있네요. 세훈이가 전 남편에게서 자기 딸을 되찾아오려고 아직 애를 쓰는 중인데 제가 그 과정에서 미약하나마 힘이 되어주고도 있고요. 물질적인 것도 제가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가장 큰 결핍이 있던 시절에 만났던 저희 두 사람은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중이에요.